오늘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8차 변론 기일이 열렸습니다. 체포 지시 여부와 이른바 홍장원 메모의 신빙성을 둘러싸고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변론이 끝난 뒤 헌재는 오는 18일 9차 변론 기일을 추가로 열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 장해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탄핵 심판 8차 변론 기일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에 기일을 하루 더 진행하게 됐는데요. 이 9차 변론에서 헌재가 2시간씩 양측 입장을 정리할 기회를 주겠다고 밝혔거든요. 이번 추가 변론 기일은 어떤 이유로 지정이 됐을까요? 일단 아무래도 헌법재판소의 불공정성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나날이 거세지고 있고 이게 단순히 정치권에서 정쟁하듯 여당만 비판하는 게 아니라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국민들, 특히 2030 세대가 헌재를 신뢰하기 어렵다라는 응답을 이례적으로 매우 많이 하고 있거든요. 또 최근에는 문영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 같은 경우 여러 논란에 휩싸이면서 이 정치적인 공격과 비판을 받고 있다 보니 한 차례 정도 변론 기일을 추가해서 나름 그래도 국민 여론을 신경 쓰고 있다는 거 보여주려는 노력 같은데요. 그러나 단순히 이제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이 2시간씩 서로의 입장을 정리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어요. 사실 이제까지의 증인 신문에서 입장이 엇갈린 증인들이 꽤 있거든요. 최초 진술과 번복되는 이야기를 했다거나 특히 이제 대통령 측이 요구하는 새로운 증인, 그러니까 이미 나왔지만 다시 불러달라고 하는 증인 중에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같은 경우는 홍 차장이 헌재 나와서 했던 말이 오늘 조태용 국정원장에 의해서 다 반박을 당했거든요. 그러면 누구 말이 신빙성이 있는지 재검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변론 기일 한 번만 늘리는 것은 헌재의 요식행위다. 헌재가 정말 공정성에 대한 노력을 한다는 의지가 있다면 국회 측이 요구한 증인도 좀 더 받아도 되고요. 대신 대통령 측이 요구한 증인도 받아서 증인 신문을 적어도 1회에서 2회 정도는 더 지속해 가는 것이 공정성을 담보하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증인 추가 채택 여부는 내일 헌재가 이제 평일을 거쳐서 결정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 2시간씩 입장 정리할 기회를 주겠다고 한 부분 보면은 혹시 다음 9차가 마무리하는 날일까 이런 궁금증도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최초에 그 헌재가 설정한 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서 추가 증인은 평일을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 처음에 설정한 일정과 관련된 일정은 제시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변화가 있다면 평일을 통해서 변화를 주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로 저는 보이고요. 어쨌든 한번 이렇게 저런 식으로 여지를 남겨둔 이유는 지금 우리 장해찬 최고가 얘기를 하신 것처럼 사회적인 어떤 여론 같은 것도 뭐 어쨌든 좀 반대편이 더 뭐 많긴 하지만 한쪽도 뭐 상당한 규모의 여론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론을 좀 고려해 준다는 측면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대통령 측의 요구도 조금 더 수용하는 모양을 좀 보일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재판관들의 어떤 마지막 어떤 의견 조율 이런 필요성도 좀 가지고 있어서 저렇게 한 차례 좀 여지를 두고 늘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분위기로 보면은 18일 한 차례 또는 그 이후 한 차례 정도는 더 변론 기일이 잡힐 수도 있지 않나 이제 그게 제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일정을 선례로 많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제 92일 정도가 걸렸는데 지금 그렇게 한 2번 정도 변론 기회를 더 줬을 때 한 90일, 95일 그 사이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선례를 조금 따라서 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예, 일단은 9차 추가 변론 기일이 지정이 된 게 확실한 상황이고 헌법재판소가 추가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내일 재판관 평일을 여는데요. 일단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6명 중에서도 앞서 신청이 기각됐던 한덕수 총리 그리고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던 조지호 경찰청장 강제 구인이라도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 앞서 이미 출석했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도 있습니다. 뭐 증인으로 누가 채택이 될지 좀 관심이 모아지는데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근데 저는 헌재가 전부 다 이전처럼 기각시키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는 본인의 진술이 오늘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반박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과연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재판소에서도 다뤄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국무회의 주재 경험이 있는
국무위원회 리더로서 그 당시 열렸던 국무회의가 정말 국무회의로 인정할 만한 것인지 아닌지 굉장히 중요한 진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언론 보도를 보면 경찰 수사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 측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요. 그런데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나 김현태 전 특임단장 같은 경우도 헌재 나오기 전에 우리가 기사만 봐서는 대통령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하는구나 싶었는데, 막상 나와서 증인신문을 하니까 대통령 측의 입장과 거의 동일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불리할 것으로 알려진 조지호 경찰청장까지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불러달라고 하는 건 뭔가 자신감이 있다는 뜻입니다. 언론에 알려지는 것처럼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는 게 사실이라면 그냥 안 부르고 이야기 안 듣는 게 낫지, 이렇게 구인까지 해서 불러달라고 할 이유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증인신문을 강력하게 요청한다는 것은 대통령 측의 어떤 변호 전략이나 증인신문에서의 자신감이 묻어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뭐 6명 다 부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앞서 말한 한덕수, 조지호, 홍장원 세 사람 정도는 부르는 게 국회 측에서도 반대할 이유는 저는 적다고 봐요. 그래서 이건 일방적으로 대통령 측에게 유리한 증인은 아니고, 한덕수 총리는 잘 모르겠지만 홍장원, 조지호 두 사람은 언론을 통해서는 지금 계속 대통령 측에게 불리한 이야기하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국회나 재판관들이 이거 너무 자기들 유리한 증인만 부르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막을 명분은 전혀 없거든요. 불러서 정말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또는 언론 보도가 과연 사실인지, 아니면 과거 이진우, 김현태 케이스처럼 와서 뒤집히는지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는 불러도 되는 것 같고, 3명 증인 추가하면 변론 기일 하루면 돼요. 사실 증인 3명 지금 하루에 다 신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루도 추가하는 게 뭐 막연한 시간 끌기가 되거나 그렇게 큰 재판 지연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이 신청된 6명 증인 가운데 한덕수, 조지호, 홍장원 이 3명은 채택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글쎄요, 그거는 판단을 하는 사람이 지금 누구죠? 국민에게 맡겨놓은 게 아니잖아요. 국민에게 맡겨놓으면 뭐 수많은 주장이 있을 수 있고 수많은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필요성은 재판부가 이게 판단에 필요한지를 보고 필요하면 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필요성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뭐 여러 가지 그 상황상 뭐 인정을 해줘가지고 증인을 채택해 줄 수도 있다고는 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국민의 통합이나 어떤 공익을 위해서도 결단을 내릴 수는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재판을 위한 필요성에서는 모든 재판관들이 이미 증인은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장채국께서 말씀하신 반박들에 대해서도 저도 뭐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게 핵심적인 쟁점에 관한 것들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그냥 주변에 좀 약간 사변적인 건데 그게 좀 변했다고 해가지고 그걸 자꾸 이야기를 해서 전체적인 어떤 판단에 좀 혼란을 좀 야기하려고 하고, 지지층에 조금 그 말할 거리 내지는 뭐 이렇게 쇼츠를 만든다면 쇼츠의 재료 이런 거를 뭐 제공해서 지지층의 어떤 선동이나 이런 거를 더 이어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의도들이 있다 하더라도 재판부는 저는 일관된 어떤 법관의 훈련받은 자질을 가지고 판단을 해 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걸 다 혼자 결정하거나 일부가 결정하는 모습으로 국민에게 비춰서는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다시 평의를 열어서 평의의 결정사항으로 한 번 더 국민에게 선언하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정리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나온 증언들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조태용 국정원장 이른바 홍장원 메모가 핵심 쟁점이었는데, 메모의 종류, 작성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증언하면서 홍 전 차장 진술에 근본적으로 신빙성에 좀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CCTV로 확보된 사실이니까 아마 팩트일 거예요. 홍장원 전 차장이 메모를 작성했다고 국정원장 공간 앞 공터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사무실이잖아요. 네. 이게 저는 결코 지엽적인 사안은 안 되는 게, 이 메모의 신빙성에 대해서 재판관들도 의문을 많이 드러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메모가 공개되면서 일종의 탄핵 가결이나 지금의 국면 등이 펼쳐지는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된 것인데, 홍장원 전 차장이 자기 메모가 제대로 뭐 작성이 안 되고 기억에 오류가 있는 걸 변명하면서
이게 워낙 급박하게 공간 앞에 공터에서 쓰느라 잘 못 썼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공터가 아니라 평안한 자기 사무실 안에서 쓴 거라면 이게 기억에 오류가 있는 것에 대한 변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소가 다르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팩트 체크의 한 일환인 것이고요. 지금 정말 중요한 진술은 이 메모에 4가지 버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버전, 이게 민주당 박선원 의원에 의해서 공개되면서 이 난리가 난 건데 거기는 처음에는 그냥 주요 정치인의 이름과 직책만 있다가 누군가 동그라미를 치고 뭐 1조, 2조를 나눠서 순차 체포를 하고 방첩사에 구금을 한다는 내용을 첨삭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첨삭한 사람, 이것을 첨언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의 정치적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건 아니냐? 여인영 방첩사령관의 말대로 단순히 정치인 이름과 직책만 있는 게 원본이었다면 이건 그냥 비상계엄 상황에서 주요 정치인들 동향 파악하라는 여인영 방첩사령관의 말이 맞을 확률이 높은 거거든요. 근데 그걸 누군가 뭐 체포라던가 구금이라던가라는 단어를 버전 4에서 마지막 버전에서 추가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 메모 자체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조작,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조태용 국정원장이 대단히 중요한 진술을 냈고 필요하다면 조 원장과 홍 차장이 대지 신문이라도 해야 될 만큼 헌재에서 이거는 이 탄핵 심판의 주요 쟁점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이 얘기도 그렇고 야권 인사와 인사청탁 문제도 언급을 하면서 증언 신뢰성 자체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민주당에서는 거짓말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홍장원 차장의 실제 행동을 탄핵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탄핵하려는 주장하는 사람이 예.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입증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터에서 작성한 게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럼 공터에서 작성했는지 안 했는지 CCTV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사무실에서 있는 것만 있으면은 공터에서 안 한 게 되는 건가요?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굳이 저거를 4가지 버전이라고 한 이유를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저희가 자기소개서를 한번 쓴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예. 처음에는 키워드만 쓰겠죠. 그다음에 개조식으로 정리를 해서 쓰겠죠. 나머지는 살을 붙이는 작업을 하겠죠. 그러면 이 자소서는 3개입니까? 1개입니까? 예? 결국 하나죠. 예? 그 목적을 위해서 향해 가는 과정에 변화가 좀 있었을 뿐이지 그게 어떻게 4개라고 얘기를 하는지 저는 좀 이해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체포조와 관련된 것을 정리할 때 뭐 4번의 어떤 단계를 거쳤다고 해서 그게 메모가 4개입니까? 저는 저런 표현을 하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조태용 원장이 아까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거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람이 실제 한 행동을 탄핵하려면요. 그 CCTV를 다 제출을 하고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다 제출하지 않는 한 본인이 신빙성이 오히려 더 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증인석에서 윤 대통령의 주요 인사 체포 지시가 없었다. 그리고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지시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곽종근 전 사령관과 좀 배치되는 진술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의 체포 지시나 의원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다고 말한 사람은 딱 3명이에요. 예. 곽종근, 홍장원, 그리고 오늘 헌재에서 직권 채택한 증인인 경비 1단장이죠. 그리고 체포 지시가 없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그에 못지않게 적지 않습니다. 여인영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그리고 오늘 나온 저 김봉식 서울청장, 또 결정적으로 실제 국회 본관에 들어갔던 김현태 특임단장도 자신은 그런 지시 못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의 동수 이상의 지금 사령관이나 책임자들이 서로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는 셈이에요. 그리고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일관되게 체포 지시나 의원 끌어내라는 지시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진술 신빙성을 따져봐야 될 문제이고 어느 일방의 진술이 100% 진실이라고 말하기는 힘들어요. 특히 저는 실제 국회 본관에 들어갔던 김현태 특임단장이 이거는 국회 시설 확보용이지 인원 체포용이나 그런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다는 말에 우리가 상당히 주목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분 또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5대5로 이 증인들의 진술이 완전히 갈릴 때 명확한 물증이나 증거가 없으면 우리는 피고인의 이익에 손을 들어주도록 헌법과 형사재판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증이나 명확한 증거나 진술이 완전히 일방적이지 않은 이상. 그렇다면 지금처럼 이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명백한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는 피고인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이익에 손을 들어주는 게 저는 공정한 재판부가 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당초
이 여러 군사령관들의 증인 신문이 예상되었을 때는 정치권에서 전부 다 일방적으로 대통령에게 불리한 이야기 하겠구나. 그럼 이 재판 이후에는 여론전에 있어서 굉장히 불리해지겠구나라는 전망이 보수 진영 안에서도 많았습니다만 뚜껑을 열어보니까 언론 보도로 접하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증인 진술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따라서 이번 탄핵 심판이 사실상 원점 상태로 돌아간 것이 아닌가. 이진숙 방통위원장 4대4 기각이 나온 것처럼 매우 팽팽한 재판관 사이에 논쟁이 이루어질 만한 토대는 최근에 증인심판, 증인신문 등으로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증인들이 확연하게 엇갈린 진술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기서 또 김봉식 전 청장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들여보내서 계엄이 일찍 끝났다는 격려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도 참 그 시점을 보면 되게 좀 의아해요. 계엄 다음 날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예? 저는 뭐 그거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김봉식 청장의 그 말씀의 신빙성이 저는 의심스러운 게 이런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에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 내가 최고로 잘 보여야 되는 사람이 반 페이지짜리 지시사항을 줬어요. 근데 하나도 기억을 못해요. 그리고 그거를 그 지시사항을 이행해야 되는 계엄의 전날 그걸 파기를 해요. 심지어 파기를 하는데 그 내용을 모르고 파기를 해요. 말이 됩니까? 그걸 하나도 기억을 못 하겠대요. 거기서 딱 하나 기억이 난대요. 2200. 예? 22시를 의미하는 2200만 기억이 난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경찰이 작전을 수행하는 분이에요. 치안 작전을. 예? 근데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반 페이지를 직접 대통령하고 한 테이블에 앉아서 받았는데 그거를 하나도 기억을 못하고 계엄 전에 폐기를 했다. 그러면 뭔가 의도를 가지고 저 진술을 하고 있다로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을 조금이라도 도와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왜 사람마다 증언이 다르냐. 아까 이제 그런 말씀을 좀 하셨는데 예. 이런 거예요. 대통령과의 첫 번째 관계가 있어요. 대통령을 만나서 뭐 사전에 어떤 암시가 됐든 뭐 논의의 의심을 받든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대통령 쪽에 동조하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 오늘 조성현 대령 이런 분들, 그리고 김현태 단장도 지금 뭐 다른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오늘 인터뷰에는 그걸 또 정리를 하면서 그렇지 않다. 국민의힘 쪽에서 또 자기 말을 조금 더 과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다시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제 그 작전에 투입됐던 사람들은 거짓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현장에서 부하들과 같이 뛰었기 때문에 부하들이 그걸 다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을 같이 목격한 거예요. 그리고 부하들이 또 검찰이나 경찰에 이미 증언한 내용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거짓을 말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성현 그 대령의 말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셨던 이 세 번째 증인이었던 조성현 단장은 체포 지시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증언을 했습니다. 재판부가 유일하게 직권 채택한 증인이기도 한데 오늘 조 단장 발언에서 재판관들이 어떤 점에 좀 주목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의원을 밖으로 끌어내려고 한 게 맞느냐. 그러면은 그 얘기는 뭐냐면 계엄 해제를 앞둔 상황에서 본회의장에서 의원들, 다시 말해서 투표를 해야 되는 대통령이 정족수라고 표현했다고 일부 또 증인들이 얘기하는 그 의원들을 의미하는 사람들을 끌어내려고 했다. 다시 말해서 계엄 해제를 못하게 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국회를 무력화하고 계엄 해제를 의결을 무력화하려고 했다. 이것이 입증되는 거니까 이것은 뭐 불법과 위헌과 내란까지도 포함하는 거에 결정적인 증언이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이게 증인들끼리도 그리고 한 증인의 진술과 수사 내용 간에도 내용이 좀 엇갈리다 보니까 헌재 심판관들이 심판을 내릴 때도 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결국 명백한 증거 없는 상황에서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게 헌재에서 피고인의 이익에 준하도록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주요한 근거가 될 거라고 봐요. 좀 다른 사건이지만 예. 그 울산시장 선거 개입에서 송철호 전 시장과 황운하 의원이 무죄 나왔잖아요. 근데 거기 판결문을 보면 공소장에 쓴 유죄 이유가 굉장히 의심이 많이 되지만
100% 증거가 있다고 하기에는 부족해서 무죄를 선고한다는 게 2심 판결이에요. 물론 대법원에서 어떻게 바뀔지는 또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나 헌법의 원칙이거든요. 명백한 증거나 진술이 전부 다 일방적으로 일관되지 않을 때는 애매하거나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를 때는 일단 무죄 추정 원칙 하에서 피고인 쪽이 이익이 되도록 재판부가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지금 보면 아까 우리 이 조성현 경비단장 진술 중요하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럼 대통령 측에서는 반대로 꺼낼 수 있는 카드가 김현태 특임단장입니다. 예. 김현태 특임단장도 기소 안 됐고 구속도 안 됐고 이분도 처음에는 대통령 측이나 김용현 전 장관에게 매우 공격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나와서 박범계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1시간 넘게 곽종근 전 사령관 회유했다. 이용하려고 했다. 나 민주당한테 이용당한 것 같다는 이야기를 성일종 의원에게 오늘 전했다고 하고 그리고 본인이 직접 부하들과 함께 국회 본관 안에 들어갔지만 창문 깨고 들어간 것도 시민들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였고 의원 체포나 이런 지시는 없었다라는 구체적인 진술들을 또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게 상충되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 정치권이나 언론의 전망처럼 예. 모든 군사령관이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대통령 혼자 다른 이야기를 하면 매우 심플한 사건이었겠지만 지금은 어느 쪽 손을 들어주기 힘들 정도로 복잡한 사건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9차 변론기일 내용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여론조사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MBS 여론조사인데요. 2월 10일부터 12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 지표조사 결과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소추를 인용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지난주보다 3%포인트 늘어난 58%, 그리고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지난주보다 2%포인트 줄어든 38%로 나왔습니다. 이 지난주와 비교해서 흐름 좀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편 또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응답 50%, 정권 재창출이 필요하다는 응답 41% 나왔는데 두 분께서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일단 오차 범위 안에서의 변동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 큰 의미를 두기보다는 그냥 한 주 한 주의 이슈에 따라 요 정도는 오차 범위 안에서 오갈 수 있는데 크게 보면 MBS는 전화면접 조사잖아요. 예.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탄핵 찬반이 6대4 정도, 보편적 ARS에서는 5대5인데 이게 과거 탄핵 때와 비교해 보면 매우 높은 정도로 탄핵 기각 여론이 나온다. 그러면 이러한 국민 여론이 거의 비등비등한 것도 헌법재판소가 무겁게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6대4가 비등비등하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고요. 그리고 이 추세는 제가 한번 예측을 했어요. 민주당이 좀 과해 보일 때 그거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비등하고요. 지금은 국민의힘과 대통령 측이 너무 과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거기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다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8차 변론기일 내용 함께 짚어봤습니다. 장해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